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 편히 앉으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진짜 원님이 무릎을 꿇은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두 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전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나졸들이 줄지어 서 있는 앞에서 진짜 원님이 허리를 굽혔단 말이지요. 아이고, 그런데 그 원님 앞에 버티고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글쎄, 장돌뱅이였습니다. 엿장수였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장터에서 꿀엿이여 꿀엿 하며 목청껏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었단 말이지요. 허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이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진짜 비밀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 12번째 해였습니다. 가을이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9월 초였지요. 상주 고을 어귀에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이 얼마나 깊고 울창했던지 한낮에도 그 안에 들어서면 그늘이 졌습니다. 솔바람이 불 때마다 소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고 아침 이슬이 가지에 맺혔다가 뚝뚝 떨어지는 참으로 멋진 곳이었지요. 그 솔숲 아래로 장터 가는 길이 구불구불 이어졌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소달구지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길이었는데 그 길목 양쪽으로는 코스모스가 늦여름 바람에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 해마다 5일장이 섰습니다.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이었는데 장이 서는 날이면 팔도에서 장사꾼들이 다 모여들었지요. 강원도에서 온 황태, 전라도에서 온 젓갈, 충청도 한산모시, 경기도 쌀, 한양에서 내려온 비단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그 냄새 좋고 볼거리 많던 상주 5일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터 한복판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덕칠, 나이는 37.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 저요? 이 길 저 길 다 다녀봤습니다. 라고 씩 웃으며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게 컸는데 눈이 반달처럼 생겨서 웃을 때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그런 상판을 가진 사내였지요.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걸려 있었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낭낭하던지 장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덕칠이는 원래 경상도 선산고을 양반댁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었는데 덕칠이가 15살 되던 해에 큰아버지 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가고 덕칠이는 졸지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아이고,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풀이 죽어서 세상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덕칠이는 달랐습니다. 씩씩하게 보따리를 싸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쌀 장사를 하다가 그 다음엔 떡 장사, 그 다음엔 약장수 흉내를 내다가 결국 엿장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엿장사가 꼭 맞았던 것은 덕칠이한테 한 가지 특별한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말재주였지요. 어떤 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진짜 이야기도 10배, 20배 더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부르는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말 잘하는 덕칠이였습니다. 장터에서 덕칠이가 한번 입을 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모여들었습니다. 저 엿장수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요. 덕칠이가 엿판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느새 그 주변이 인산인해가 되었지요. 이야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엿을 사갔습니다. 에구머니나 이 재주가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자,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상주 고을 원님 이명준 대감이십니다. 이명준 원님은 그해 7월에 한양에서 내려온 신임 원님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된 아직 고을 물정을 잘 모르는 분이었지요. 나이는 41였습니다. 과거 급제한 뒤 예문관과 홍문관을 거쳐 말하자면 조선 팔도에서 글 잘하기로 손꼽히는 분이었습니다. 사서 삼경을 줄줄이 외우고 시를 지으면 한양 선비들 사이에서도 탄정이 나올 만큼 문장이 뛰어난 분이었지요. 허나 글 읽는 데는 천하에 둘이 없지만 세상 물정을 아는 것은 글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책 속에서 세상을 배웠지 직접 장터에 나가서 백성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에구머니나 이런 분이 말 잘하는 덕칠이를 만났으니 그 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해 9월 4일이었습니다. 상주 5일장이 서던 날이었지요. 하늘이 얼마나 맑았지 구름 한 점 없이 쪽빛으로 펼쳐져 있었고 공기가 어찌나 맑고 선선했던지 코끝이 시원할 지경이었습니다. 들판에는 벼가 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장터 울타리 너머로는 코스모스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덕칠이는 그날도 엿판을 지고 장터에 나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엿판을 정리하고 비단 수건으로 판 위를 한번 쓱 닦고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 도착하자마자 목청껏 외쳤습니다. 자, 꿀엿이여, 꿀엿. 이 엿 한 가락이면 마음이 다 풀립니다. 가슴에 맺힌 것이 있으시면 이 꿀엿 한 가락에 다 녹습니다. 그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덕칠이 특유의 낭낭한 목소리는 역시 장터 끝까지 울려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장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야, 원님 행차가 온다. 원님 행차야.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길 양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걷어들이고 행인들은 서로 밀치며 길을 비켰지요. 덕칠이도 엿판을 내려놓고 까치발을 들고 기웃거렸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청사초롱 2뒤가 흔들흔들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나졸들이 줄을 서고 위풍당당한 원님 가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마 양쪽으로 아전들이 줄지어 따르고 가마 앞에는 붉은 현판이 하나 붙어 있었지요. 덕칠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현판을 읽었습니다. 상주 목사, 이공명준지행. 그 글자들을 읽은 순간 덕칠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 원님 행차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을 텐데요. 덕칠이의 머릿속에선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장터 문을 닫고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엿판을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 칸을 빌려 혼자 들어 앉았더니 촛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밤이 깊도록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이보시오 밤이 깊었소이다 해도 조금만요 하며 계속 썼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칠이가 밤새 쓴 그 문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른 새벽이었지요. 덕칠이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옆에 끼고 상주 읍내 포목전을 향했습니다. 포목전 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습니다. 덕칠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옷감을 살펴보다가 가장 좋은 비단 두루마기 한 벌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얼마요? 10량입니다. 10량이요? 덕칠이는 잠깐 머뭇거리다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집었습니다. 엊그제 엿팔아 모은 돈을 탈탈 털어냈습니다. 딱 10량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비단 두루마기 한 벌을 산 것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겠지요. 하지만 덕칠이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사들고 주막으로 돌아온 덕칠이는 깨끗이 세수를 하고 두루마기를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삼아 수면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었죠. 훤칠한 키에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니 아무리 봐도 장돌뱅이로는 안 보였습니다. 어느 고을 날이라 해도 믿을 것 같은 모양새였지요. 덕칠이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번엔 주막 주인한테서 술 2동이를 샀습니다. 아직 돈이 어디 있냐고요? 장터 여기저기서 꾼 것이었습니다. 허허, 덕칠이는 그 술 2동이를 들고 상주고을의 이방댁을 찾아갔습니다. 이방이란 원님 곁에서 온갖 행정을 돕는 사람이지요. 고을에서 제일 눈치 빠르고 꽤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방이었습니다. 상주 이방의 이름은 박판돌. 나이 50에 눈이 찢어지도록 가늘고 입이 손바닥만큼 넓은 보기만 해도 저 양반은 함부로 볼 게 못 된다 싶은 인상이었습니다. 덕칠이가 술을 들고 찾아가자 박판돌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장돌뱅이 녀석이 이방땡을 다 찾아오고 그래. 웬 술이여? 덕칠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방날이 제가 큰 경사가 났습니다. 한 잔 받아주시면 말씀드리지요. 박판돌은 코웃음을 치면서도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짜 술을 마다하는 이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이 두어 순배 돌자 덕칠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방날이, 사실 저는 보통 장돌뱅이가 아닙니다. 저는 본래 선산 김씨 문중에서 난 사람인데 젊어서 잠깐 불우한 시절을 보내느라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어제 한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파발마가 왔거든요. 박판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파발마? 한양에서? 예, 저와 사돈의 8촌쯤 되시는 분이 이번에 어명을 받아 경상도 일대를 돌고 계십니다. 미리 일러두라고 기별을 보내셨지요. 박판돌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이 혹시 감찰 어른이신가? 덕칠이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에이 구먼이나. 암행어사 소리가 나오자 박판돌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버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박판돌은 지난 몇 달 동안 신임 원님 모르게 세금을 조금, 아주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었거든요. 박판돌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사어른이 어디쯤 오셨다는 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빠르면 열흘 안에 이 고을을 들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방나리께서 잘 알아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 일부러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박판돌은 두 손을 모으고 덕칠이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허허, 이방이 장돌뱅이한테 굽신거리는 것을 그 자리를 처음 보는 사람이 봤다면 깡구라쳤을 것입니다. 고맙소이다 고마워. 은인이 따로 없구먼. 혹시 내가 도와드릴 일이 있어? 덕칠이는 슬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만 감찰 어른이 오시기 전에 고을 차정을 미리 파악해두고 싶습니다. 이방나리께서 통행패 하나와 깃발 2개만 잠깐 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판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덕칠이가 원님 행차에 쓰이는 통행패와 깃발을 손에 넣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보시오, 저쪽 행차는 어느 날이신지? 상주 목사 이명준 대감 행차가 납신다. 썩 길을 비켜라. 그러자 덕실이 쪽에서 가짜 나졸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통행패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어명에 의한 감찰 행차니라. 모든 행위는 즉시 길을 비켜라. 그 말에 진짜 원님 쪽 아전들이 움찔했습니다. 통행패를 보자 다들 얼굴이 굳어버렸지요. 어명에 의한 감찰 행차. 이 말이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패 하나만 들이밀면 고을 수령도 함부로 못하고 길을 비켜줘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직접 내려진 행차라는 뜻이거든요. 원님 이명준 대감은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저쪽 행차를 바라보았죠. 비단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말 위에 당당하게 앉은 덕칠이가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원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빙그레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래,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여유롭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죠. 그 눈빛을 본 이명준 원님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원님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암행어사구나. 그도 그럴 것이 신임 원님으로 부임한 지 2달이 되도록 고을 사정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노희 소송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아전들 비리도 몰랐지요. 이런 상황에서 감찰이 나왔다고 하면 누가 안이 떨겠습니까? 이명준 원님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덕칠이가 탄 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모아 말했습니다. 상주 목사 이명준이옵니다. 대감께서는 이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미처 마중을 나오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진짜 원님이 무릎까지 꿇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구부려 두 손을 모았으니 이게 무릎을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서 있던 아전들도 나졸들도 다 따라 고개를 숙였죠. 덕칠이는 말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태연하게 내려오더니 원님보다 조금 더 높고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 목사어른 올라오시오. 내가 일부러 이리 나온 것이니 그리 황송해 마시오. 그 말을 들은 이명준 원님이 허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가짜 원님이 진짜 원님을 완전히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습니까? 원님 행차 뒤를 따르던 아전들이 모두 몸을 낮추고 길가에 있던 구경꾼들도 덩달아 엎드렸습니다. 덕칠이는 그 앞에 우뚝 서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콩닥콩닥했겠습니까? 하지만 얼굴에는 절대 그런 기색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명준 원님은 덕칠이를 관아로 모셨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원님은 좌석 상석을 내어주고 손수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덕칠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차를 홀짝홀짝 마셨습니다. 허허, 배짱도 배짱이지만 이 사람 담이 참 컸습니다. 이명준 원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어느 쪽으로 감찰을 시작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보좌해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목사 어른은 너무 서두르시는구려. 감찰이란 것이 급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우선 이 고을 백성들 살림이 어떤지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먼저지요. 이명준 원님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덕칠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덕칠이가 이 모든 일을 왜 벌인 것인지 아직 감이 오십니까? 단순히 재미로? 아니면 원님 흉내를 내보고 싶어서? 에구머니나, 덕칠이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덕칠이가 이 모든 일을 꾸민 데는 바로 최노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00번 장터에서 외쳐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한 이야기를 원님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덕칠이는 차를 반쯤 마시다 말고 소매 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원님 이명준 앞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목사어른, 이것 좀 보시오. 이명준 원님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원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곳은 상주 서쪽마을 최노인의 소송 기록입니다. 황진사가 아전들에게 뒷돈을 써서 억울하게 논 두마지기를 빼앗은 사건이지요. 이 목사어른, 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셨습니까? 이명준 원님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사실 원님은 이 사건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전들이 올린 보고서만 보고 황진사 쪽이 옳다고 대충 결론을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지 않았죠. 제가 더 살펴봐야 했는데 그만 아전들의 보고만 믿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덕칠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사어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수령의 첫째 소임이요. 당장 그 결정을 다시 살펴보시오. 이명준 원님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명을 내렸습니다. 황진사 쪽 아전들을 불러들이고 최노인의 소송을 다시 열라는 명이었습니다. 관아마당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아전들이 이리저리 뛰고 소송 기록을 꺼내오고 관련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는 그 모습을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문이 발컥 열리더니 박판돌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손가락으로 덕칠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목사나리, 저 사람은 감찰 대감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이 그 통행패를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상주 장터에서 엿팔던 덕칠이라는 장돌뱅이입니다. 아이고, 그 말에 관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원님 이명준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덕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덕칠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갈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 멀뚱히 서서 원님을 바라보며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여유로웠지 원님 이명준은 화를 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던지 옆에 서 있던 아전들이 다 숨을 참았습니다. 이명준 원님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 뻔뻔스러운 놈, 당장 포박해라! 나졸들이 달려들어 덕칠이의 두 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덕칠이가 잡히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분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저를 잡아 가두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 노인의 소송은 어찌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 말에 이명준 원님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 불려들어온 아전 하나가 실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진사 댁에서 뒷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명준 원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마당에 가을바람만 쏴 하고 지나갔죠.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를 불어라. 나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나리, 저자가 통행패를 도용하고 감찰 행차를 사칭하였는데 불어라 했다. 원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졸들이 덕칠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명준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칠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진짜 원님과 가짜 감찰이 눈을 마주치죠. 이명준 원님이 말했습니다. 내 죄는 크다. 통행패를 사칭하고 수령을 속인 것은 엄한 죄다. 하지만 네가 이 소동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최 노인의 억울함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죄와 공이 상쇄된다. 오늘은 그냥 가거라. 그 말에 관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덕칠이는 원님 앞에 한번 깊이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봐라. 저는 글을 잘 모릅니다. 과거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글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글을 아신다는 것은 백성의 사정을 아신다는 뜻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 속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장통에서 엿싸먹는 백성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제 부탁입니다. 애구머니나. 그 말을 들은 이명준 원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을 옆에 서 있던 아전들도 다 보았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관아마당을 비추고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갔지요. 낙엽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명준 원님이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말이 옳다.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야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덕칠이의 별명이 말 잘하는 덕칠이라고요. 그리고 덕칠이가 밤새 주막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썼다고 했지요. 이 두 가지 복선이 이 순간 한꺼번에 회수됩니다. 덕칠이가 밤새 쓴 것은 최노인 소송의 진실을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덕칠이의 진짜 재주는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100번 외쳐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한 이야기를 원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지요. 그것이 바로 이 소동 전체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봉이 짐선달은 대동강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덕칠이는 진짜 원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니, 열었다기보다는 흔들었다는 게 맞겠지요. 원님의 마음을 흔들어 백성 쪽으로 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놈이 상주에 있다고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 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해 가을 최노인의 소송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원님 이명준 대감이 직접 최노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진사 쪽 아전들도 불러서 낱낱이 추궁했지요. 결국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아전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황진사는 빼앗은 논을 돌려주고 거기에 더해 최노인에게 보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박판돌 이방도 평소에 세금을 뒷돌려 먹은 사실이 밝혀져 직을 잃었습니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이지요. 최노인은 논을 돌려받고 오로지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나이 70이 넘어 무릎이 약해진 분이 논 가운데서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울었다고 하지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다 울었다고 합니다. 이명준 원님은 그 뒤 달라졌습니다. 상주고을에서 3년을 더 지내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섞여 엿도 사 먹고 이야기도 들었지요. 아전들이 올린 보고서만 믿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명준 원님은 상주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명원님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양으로 올라가던 날 백성들이 길목에 나와 두 줄로 서서 배웅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훔치고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덕칠이는요. 덕칠이는 그 뒤에도 여전히 장터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엿파는 여전히 낡고 두루마기는 다시 포목전에 돌려줬습니다. 돌려준 게 아니라 전당 잡혔다가 겨우 찾아온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허허,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주고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진짜 원님을 무릎 꿇린 덕칠이요.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덕칠이가 파는 엿은 어느 고을에서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엿을 사면서 어디 그 유명한 덕칠이 엿맛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하며 너도 나도 사갔지요. 아이고, 결국 장사도 잘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자기 먹고 사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봉이 김선달과 덕칠이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의 재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칠이의 재치는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노인을 위한 것이었고 상주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요. 봉이 김선달이 조선 최고의 재치꾼이라면 덕칠이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놈입니다. 왜냐? 봉이 김선달의 재치는 물처럼 흘러가 버렸지만 덕칠이의 재치는 씨앗이 되어 땅에 남았거든요. 최노인의 논에 이명준 원님의 마음에 상주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게 진짜 재주라는 것이지요. 허허, 어떠십니까 어르신들? 덕칠이 참 기막힌 사람이지요. 글도 모르고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는 장돌뱅이였지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 명씩만 있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 곳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재주는 쓰는 곳이 중요하다. 남을 해치는 데 쓰면 욕심이 되고 남을 살리는 데 쓰면 덕이 된다. 덕칠이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글 한 줄 없는 장돌뱅이가 마르지요. 허허. 오늘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놈 덕칠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요? 나도 살면서 저런 덕칠이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덕칠이가 되어준 적이 있던가? 댓글로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덕칠이처럼 자기 전 재산을 털어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서봤자 별 수 있겠나 하고 그냥 지나치셨을까요? 댓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명준 원님이 덕칠이를 풀어준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행패를 사칭한 죄는 엄히 다스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웃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시면 더 기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막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